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 전 시간에 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2023년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2023년 14억 2,8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도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역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한 그런 문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는 몇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을까? 너무나 많은 종교와 언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26개의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족을 다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인도의 종족 수는 약 1799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바로 인도 문화입니다. 그 인도 문화의 시작이 인더스 문명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바로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 선주민인 드라비다족입니다. 또는 드라비다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해서 그 대표적인 도시 문명이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더스 문명은 네 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자브 지방입니다. 그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주민들과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이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했는데 1800년에 도시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해와 인더스 강의 그런 수로의 변경,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 생활했던 아리아인들 또는 아리아족들이 펀자브 지방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BC 1500년 전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리안들에 의해서 드라비다족은 점점 인도 남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남부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데서 드라비다족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리아족들이 기원전 1000년에 인더스에서 겐지스로 넘어갈 때 자연현상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연현상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시라든가 찬양하는 많은 글을 남깁니다. 이것이 모여서 바로 이제 브라만교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가 탄생했다, 그러죠. 그 경전을 우리가 베다 그럽니다. 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베다가 리그 베다 그러죠. 그래서 리그 베다를 통해서 브라만들이 이제 브라만 종교를 만들고 그 브라만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폐쇄적인 엄격한 신분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카스트란 말은 프랑스어로는 혈통이란 말이고 인도 본토에서는 바르나 해가지고 색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네 신분은 첫째는 브라만,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세 번째 바이샤, 네 번째가 수드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촉 천민까지도 합치면 한 5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을 말합니다. 이 사제들은 성직자로서 제사를 주관한 사람들이죠. 원래 브라만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귀족과 무사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정치와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샤는 평민으로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목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두라는 각종 천한 일을 많이 하죠. 이 노예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천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현대 인도에도 많은 그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평등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브라만 중심의 그런 차별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은 브라만들, 다시 말하면 이 브라만들의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그 차별 대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과 인간의 본체인 아트만은 동일하다,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과 깨달음을 가지고 윤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파니샤드 철학의 기본을 가지고 BC 6세경에 두 종교가 탄생합니다. 바르다마나에서 만들어진 자이나교,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평등사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이나교는 너무나 엄격한 교육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등과 자비를 주장한 고타마 시타르타의 불교는 세계 정교로 발전해서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쪽은 상자부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통일하기 전까지를 인더스 문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은 모헨조다로라든가 하라파 같은 도시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물로는 청동기 제품이 많이 있고, 일각수라 하는 인장이 있습니다. 원래 인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도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해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고 인도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중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하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하면 세계적으로 인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도보다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한 14억 2600만 명. 그런데 원래 중국은 몇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미국 같은 데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몇 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일까요? 쉬운 6개입니다. 쉬운 6개 중에서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그런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역사는 사망오제 시대에 전설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시대로 할 수 있는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이전까지를 우리가 황하문명 그럽니다. 사망은 뭘 말하냐? 사망은 3명의 황제를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천황, 그 다음에 땅을 지배하는 지황, 그 다음에 사람을 지배하는 인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망이라는 것은 복희시, 신농시, 여화시, 그 여화시를 빼고 다른 걸로 넣기도 합니다. 수인시, 그리고 충룡시 이렇게도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희시는 어떤 황제인가? 복희시는 중국 사람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신농시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여화시는 바로 이제 인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수인시는 뭐냐면 우리가 불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화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수인시고, 충룡시는 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제는 전욱, 제곡, 황제, 그러니까 제요, 제순에서 5명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사망오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생긴 것은 기원전 2070년에 바로 하왕조가 생겨납니다. 황조는 최초의 기록이 있는 그런 중국의 왕조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이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그래서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은어라는 그런 도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도읍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나라의 도읍지는 은어입니다. 그 은어에서 갑골문이라는 게 있죠. 갑골문. 갑이라는 것은 원래 그 거북이의 배딱지, 딱딱한 부분을 말하죠. 그리고 소의 이 어깨뼈를 말합니다. 이 상나라는 재정일치의 신정사입니다. 또는 신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술가인 정인의 그런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상나라는 이런 그 왕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청동 세발솥이 있습니다. 그 청동 세발솥을 가지고 제기로 사용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했고, 그리고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나라는 1000명이 다 돼서 이제 주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드디어 1100년, 기원전 1100년에 주나라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이제 이끌어 갑니다. 원래 그러면 주나라의 도읍지는 어디입니까?
호경입니다. 호경. 요즘은 우리가 시안 또는 장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도읍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건국되기 때문에 그 영토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 넓어진 영토가 어디까지냐면 지금 창장강, 양쯔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영토의 확장 때문에 한 왕이 그것을 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 때는 봉건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정치제도는 봉건제도다. 이 봉건제도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서양 중세 때는 쌍무계약적 관계, 다시 말하면 주군과 제후 사이에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정법에 의한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런 봉건제도다 그러죠. 이 봉이라는 것은 토지를 분봉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직할지, 자기의 중심의 그런 직할지는 왕이 바로 이제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자기의 왕의 친족이라든가 또는 충신들에게 땅을 분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국한 것을 봉건제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제후들이 왕한테는 군사적인 의무와 공납을 바치고 또 제후는 다시 그 밑에 있는 경, 대부, 사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분봉하고 이 경, 대부, 사들은 농민에게 땅을 분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그런 의무를 받고 농민들은 바로 이제 공납의 의무를 갖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도입니다. 주나라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정전법이 있습니다. 맹자에서 정전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한자로 우물정자가 있죠. 그래서 우물정자면 가운데가 남고 나머지 8개는 바로 다른 농민들이 나눠서 토지를 경작하고 가운데에 있는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조세로 낸다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주나라의 정전제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정전제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나라는 혈연제도와 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봉건제도가 주나라는 점점 쇠퇴하다가 끝내는 이제 견웅족의 침략을 받아서 서주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나라에서는 항상 생각하기를 상나라에서 망한 것이 천명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나라는 천명사상과 그리고 이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왕의 통치가 정당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나라의 정치사상은 바로 천명사상과 그 천명사상에 의한 덕치주의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로는 주나라는 봉건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제가 있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견웅족이 침략을 해서 바로 동주시대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는 황하문명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역사 이야기할 때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더스 문명의 내용과 황하문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인더스 문명의 최초의 계획도시인 모헨조다로나 하라파는 공중 목욕탕이라든가 포장된 도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흑백돌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수로도 잘 만들고 길도 잘 만들고 아주 정교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